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3부 세 번째입니다. 3. 그녀는 귀가를 서둘다 말고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뜸을 들였다. 뭡니까? 집에서 선을 보라는군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생각되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보셔야죠. 희소식 아닙니까? 그녀는 한참을 그냥 섰다가 말했다. 언제 고향에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허빈씨 부모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을? 왜요? 아무튼 좀 이제 선을 보게 되면 낯선 부모님도 뵙게 될 텐데 뭘 그러십니까? 누가 낯선 부모님을 못 뵈서 그러나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정희씨가 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녀는 빽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곧 다시 부드러워지는 그녀. 낮에 자인씨한테 들렀어요. 피아노 배우기로 하셨다면서요? 나도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배우겠다고 말만 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배우도록 하세요. 음악적인 감동이 회화적인 감동을 대신해 줄 수 있을는지도 모르잖아요.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더니 그녀는 다짐을 받아두겠다는 듯 배우시는 거죠? 배우도록 하죠. 기왕이면 그녀를 감동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덧붙였다. 열심히 해서 정희씨 노래의 반주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정말이세요, 허빈씨?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크게 감동해 주었다. 감동한 나머지 그녀는 또 꿈을 꾸고 있었다. 허빈씨가 반주를 하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그녀는 자기 노래가 내 반주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본래 희망했던 대로 성악을 전공할 걸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지금보다도 노래를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잘 부를 겁니다. 정희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천부적이니까 말입니다. 아, 신나. 전 지금 무척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8시만 되면 어김없이 귀가를 하곤 하던 그녀가 웬일로 귀가를 늦추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죠. 시계를 보며 달래듯 일깨워 주었으나 그녀는 들은 척을 하지 않았다.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 없기에 나로서는 그녀의 늦은 귀가가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밤늦게 여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노인네 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그녀는 사뭇 도전적인 어투로 내 말을 받아주고 있었다. 다른 남자들은 여자가 가겠다고 해도 못 가게 하고 놓아주지를 않는다는데 허빈 씨는 남자가 아니군요. 착한 남자죠. 위선자요, 위선자. 허빈 씨는 위선자라고요. 그녀는 버럭 화를 내며 밖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러나 방을 나가지는 못하고 방문 앞에 발을 멈추고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갔더니 그녀는 나를 향해 쓰러져 오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허빈 씨, 저에게 힘을 주세요. 허빈 씨가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꺾일지도 몰라요. 저를 꼭 좀 붙들어 주세요. 흐느끼며 띄엄띄엄 그녀가 쏟아놓은 말들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불안한 예감에 빠져들었다. 한참 만에야 겨우 그녀의 흐느낌이 진정되었다. 무슨 일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흐느낌이 진정되기는 했으나 그녀의 음성에는 아직도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보다 허빈 씨, 그녀는 가만히 내 팔에서 몸을 빼내며 말했다. 저 오늘 좀 재워주세요. 오늘 밤은 저 여기서 잘래요. 정희 씨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걱정을 허빈 씨가 왜 하세요? 평생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나 하고 사실 거예요? 울음이 섞여있던 그녀의 음성에는 울음 대신 야릇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녀였다. 나는 머쓱해져서 서 있었고 그녀는 내 허락을 받아내려 하고 있었다. 재워주시는 거죠? 잠자리가 없어서라면 주무십시오. 나는 옆방에 가서 우혁이하고 같이 자면 될 테니까요. 제가 식인종이에요? 왜 절 그렇게 피하려고 하세요? 정희 씨가 식인종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식인종이라서겠죠. 잡수시라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다면 때려줄 겁니다. 그만둬요. 그만둬. 그녀는 획 돌아서더니 방을 나가버렸다. 시간이 흘렀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집으로 갔을까?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을까? 요즘은 부녀자 납치범도 많다는데. 생각하니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신호가 간다. 여보세요. 중년 부인의 목소리. 정희 어머님인가 보다. 정희 씨 들어왔으면 좀 바꿔주십시오. 댁은 뉘시오. 부인의 목소리가 철벽을 두들기는 소리보다도 더 차고 투박하게 들린다. 네, 강허빈이라고 합니다. 정희 씨 친구입니다. 강허빈?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라도 만난 듯이 부인이 긴장한다. 아니, 그러면 댁이 바로 맹학교 그 강허빈이란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디요? 내가 그리 가겠어. 우리 정희 지금 거기 있죠? 여기서 나갔습니다.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나갔단 말이죠? 네, 나갔습니다. 그러면 곧 들어오겠군요. 네, 그럴 겁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또 나갈 때의 태도로 보아서 장담할 수는 없었으나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다. 강 선생,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정하는 쪽으로 바뀐다. 우리 정희를 단념해 주시오. 이렇게 애원하겠소. 그 딸이 어떤 딸인지 아오. 불면 꺼질세라 놓치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오. 부모의 심정을 이해 좀 해주시오. 죽었으면 죽었지 강 선생 같은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단 말이오. 나는 수화기를 놓치고 소금 기둥이 되어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 있었다. 바람소리가 나왔나? 우혁이었다. 자인 씨한테 들렀다 오는 길일세. 그는 나를 하숙집 쪽으로 잡아 끌며 말했다. 정희 씨가 거기 오셨더군. 거기서 주무시겠다는 건가 봐. 자네가 내쫓았다면서. 나는 우혁의 팔을 획 뿌리치고 돌아섰고 우혁은 내 뒷꼭지에 대고 지도 편달을 해주고 있었다. 그래, 가서 모시고 오게. 아니, 하숙집으로 모시고 오기가 쑥스러우면 어디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가든지 말이야. 나는 단숨에 자인의 집을 덮쳐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는 정희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차도 쪽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나는 전후 사정이나 자초지종을 말하지도 않았고 나의 무례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다만 행동할 뿐이었고 그 행동은 거칠고 난폭할 뿐이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온 그녀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만나도 12번은 만난 기분이었으리라.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화가 나셨어요? 제가 화를 내고 나와서 그러세요? 그녀는 질질 끌리며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영문을 알아내보려고 작전을 써보기도 했으나 나는 끝까지 입을 떼지 않았다. 입을 떼기만 하면 그 피맺힌 말을 그녀에게 되뱉어 놓게 될 것 같아서였다. 차도에 당도했다. 차들이 쌩쌩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서서 다른 한 손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었다. 탄 차는 지나갈 것이고 안 탄 차는 설 것이기 때문이었다. 차가 섰다. 나는 황급히 차문을 열고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그녀를 실은 차는 이내 부르릉 소리를 내며 내 앞에서 떠나가고 말았다. 나는 떠나가는 차 뒷공무니에 대고 비로소 입을 떼어 소리쳤다. 나도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네들한테 딸을 달라고 사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사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다고 이렇게 발을 딱 끊을 수가 있다. 불평이 절로 나왔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나도 전화 한번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발을 끊은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 학교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만났다. 나, 전이 애빌세. 빈 교실로 그녀의 아버지를 안내했다. 우리 정희를 내어놓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날 저녁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행방불명이라도 되었나 해서였다. 정희 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러나 화가 몹시 나신 그녀의 아버지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하셨다. 우리 정희를 내어놓지 않으면 자네를 이 학교에서 해고시키고 말겠네. 지금 당장 교장을 찾아가서 만나겠단 말일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칠 것 아닌가? 자네에겐 그렇게 가르칠 자격이 없단 말일세.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잠시 숨을 돌리는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았다. 정희 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바로 일주일 전 그날 저녁에 말입니다. 들어왔었지. 그날 저녁 늦게서야. 나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다. 자네가 직접 차를 잡아서 보내주었다고 하더군. 그 점에 대해서는 내 자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좀 도와주게. 작전을 협박에서 회유책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같았다. 그날 저녁 내가 취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구나 생각되었다. 협조할 수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작전을 바꾸고 난 다음에도 노여움만은 가라앉히지 못하신 듯 앉으시라고 의자를 권해드려도 앉지 못하고 그냥 서만 계셨다. 그런 그녀의 아버지께 나는 있는 대로 공손을 다해보았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애를 내어놓게. 언성은 낮았으나 차고 무뚝뚝하기는 여전했다. 정희 씨는 그날 이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았겠지. 그동안은. 하지만 오늘에서야 찾아오지 않았겠나. 오늘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네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녀의 아버지는 다시 언성을 높이고 계셨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둘째 문제.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그러시지 말고 전후 사정을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정희 씨를 찾는 데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찾아오지 않았단 말이지? 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아버지는 노여움을 가라앉히려는 듯 의자에 가서 앉았으나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는 곧 다시 몸을 일으키셨다. 자네, 이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지? 하숙집이 어딘가? 하숙집을 좀 보여주게. 자네가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애가 왔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자네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그녀가 내 하숙방에 와 있다고 하자. 내가 그녀의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녀는 붙잡히고 말 것이다. 모름지기 그녀는 집을 뛰쳐나온 것이 확실한데 그런 그녀를 붙잡히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판단이 서고 안 서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제 와서 하숙집을 보여주지 못하겠다고 생자로 낮아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못해 그녀의 아버지를 모시고 하숙집으로 갔다. 다행히 그녀는 거기에 와 있지 않았다. 하숙집에서도 그녀를 찾아내지 못한 그녀의 아버지는 허탈감에 빠진 듯 힘없이 문턱에 걸터앉으며 혼잣말을 하셨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지. 당신의 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위로해드리기 시작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도 들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들를 겁니다. 들르기만 하면 제가 잘 타일러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강 선생, 부탁일세. 부탁할 곳은 자네밖에 없네. 부모의 심정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간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 아이가 이유도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내려와 있지 않았겠나. 공부하기가 싫어졌나 보다 하고 그러면 시집이나 가라고 했지. 마침 혼처가 나서더군. 놓치기 아까운 자리였어. 선을 보라고 했더니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불러놓고 물어보았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답이었네. 거기까지는 놀랄 이유가 없었으나 그 다음 이야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내 딸의 결혼 상대 남자가 맹인이라니. 내 딸이 맹인과 결혼을 해야 하다니 이 무슨 청신의 병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그녀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내 눈치를 살피고 계셨다. 내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심정이더란 말일세.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네. 그녀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묵살을 하고 억지로라도 선을 보게 할 생각으로 나를 받았네. 그 아이는 계속 선을 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설마 어쩌기 하겠느냐 하고 밀어붙였네. 그날이 되었네. 그 아이는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네. 바로 일주일 전 그날이었네.
어떻게 되었겠나. 선을 보러 왔던 청년은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돌아가고 우리는 청년의 가족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면박을 들어야 했었네. 그리고 나서 저녁 늦게서야 그 아이가 들어왔었네. 자네가 억지로 차에 태워보내서 들어온 것이었지. 밤새도록 붙잡고 앉아 야단을 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자네를 단념하기만 하면 그날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관용을 보이기도 했었네. 그러나 그 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네. 고집을 꺾기는커녕 더욱더 줄기차게 자네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들었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자네를 만나지 못하도록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일세. 그래서 그 아이를 2층에다 감금해버렸네. 그리고 고집을 꺾기 전에는 백날이 가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놓았네. 일주일 동안은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네. 그런데 오늘 새벽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그 아이는 2층 창문을 뜯고 탈출을 하고 말았네. 이쯤 되고 보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녀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계셨고 나는 그 앞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난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셨다. 우리 정희와 사귄 지는 얼마나 되었나? 고3 때부터니까 6년째입니다. 정이 들긴 들었겠군. 그래, 얼마나 깊이 들었나? 그 깊이를 무엇으로 잴 수 있을까? 그 깊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깊은 것이 사실인가? 그제서야 나는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닙니다. 깊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말로는 함께 온천까지 다녀왔다고 하던데. 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실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 입으로 직접 말했네. 이미 모든 것을 자네에게 다 바쳤다고 말일세.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자네 말을 믿겠네. 그리고 부탁하네. 그녀의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신다. 우리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자네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도록 노력을 좀 해주게. 그 은혜는 내 잊지 않겠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넨 우리 정의를 단념할 수 있겠나? 단념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결혼 같은 것은 생각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고맙네. 그렇다면 자네가 먼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주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 하겠습니다. 나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또 물으신다. 여자는 있는가? 찾아보면 있겠죠. 헌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데 나라고 없을까 싶어 자신있게 대답했다. 대신 제 부탁도 좀 들어주십시오. 나도 그녀 아버지의 손을 마주잡았다. 하라시는 대로 할 테니까 다시는 정희 씨를 감금한다든가 저를 못 만나게 한다든가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탄압을 하면 하는 만큼 저항력 또한 강해질 테니까 말입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믿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말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틀림없이 바라시는 대로 결말을 내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자네에게 맡기고 기다리겠네. 자네에겐 흑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말일세. 자네만을 믿겠네. 그녀의 아버지는 믿는다는 말에 특별히 강조를 두셨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강조였을 것이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흑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은 추후에 흑심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 이상의 당부였을 것이다.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그 불안한 심정을 누구라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녀의 아버지를 보내고 다시 학교로 가서 오후 근무까지 다 마치고 퇴근을 했을 때는 그녀가 내 하숙방에 와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달려와 안기며 울음부터 터뜨렸다. 그간에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나를 보자 울음이 되어 터져나오고 있는가 보았다. 나도 울고 싶었다. 울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눈물로라도 대신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울고 싶은 울음이라고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고 그녀를 달래어 의자에 앉히고 나 자신은 침대에 가서 걸터 앉았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아버님이 다녀갔다는 말은 나중으로 미루고 그간의 안부부터 물어보았다. 그동안 어디가 아팠습니까? 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오늘까지 오지 않으면 내일은 약을 지어가지고 갈까 했습니다. 거짓말도 참말같이 농담도 진담같이 말을 했다. 먼저 할 말을 나중으로 미루고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자니 자연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다. 왜요? 어제쯤 오시지 그랬어요. 그녀의 비꼬인 어투는 쌀쌀맞다기보다 인정스럽기까지 했다. 오늘 올 줄 알았으면 어제쯤 갈 걸 그랬죠.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찾아올 때는 언제예요? 영영 오지 말라고 쫓아보낸 겁니까? 다시 오라고 쫓아보낸 거지요. 다시는 못 올 걸 봤어요.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까? 시침이 떼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녀가셨잖아요. 그녀는 앙칼진 목청에 날까지 세우고 소리쳤다. 미워 죽겠다는 것이었다. 새벽에 집을 탈출, 목욕탕과 미장원을 들러서 그녀가 하숙집에 도착한 것은 내가 출근을 하고 난 직후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녀의 아버지를 모시고 하숙집으로 왔을 때 그녀는 하숙집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다행히 마당에 서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능청을 떨었으니 나는 실속 없는 웃음만 흘리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선을 보라고 나를 받아놓았는데 정희 씨가 보지 않았다고요. 그날이 바로 일주일 전 그날이었다고요. 이제 아셨어요? 제가 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지? 역시 잘한 일은 아니죠. 부모님들 입장도 생각해 드려야 하니까요. 달리 거역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차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들어주시지 않았으니까요. 선은 10번, 20번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단계에서 거역하지 않으면 2단계에서는 더욱 거역하기가 힘들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왜 굳이 거역을 해야 합니까? 몰라서 물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는 안 해주시던가요?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책상 위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가곡인지 명곡인지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게. 그렇게 번역이 되는 외국 노래였는데 1절은 번역 가사로 2절은 원어로 불렀다. 그녀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노래인지도 몰랐다. 아니, 내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노래 같기도 했다.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면 애수에 젖은 듯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꿈을 꾸는 듯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뜨거운 열정을 감추고 있는 듯도 하여 감동과 충동을 한꺼번에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만져보고 싶고 마셔보고 싶고 취해보고 싶은 영혼의 울림 같은 목소리였다. 빌로디의 촉감일는지도 모르고 들국화의 향기일는지도 모르고 무지개의 빛깔일는지도 모르고 양기 위의 마력일는지도 모르는 목소리였으나 언젠가는 내 곁에서 떠나가고야 말 사람의 목소리라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저기 나를 슬프게도 하는 목소리. 저 목소리의 주인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 저 목소리를 내게서 빼앗아갈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는 매일 아침 저녁 저 목소리를 들으며 저 목소리와 이야기하겠지.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아름다운 것이, 그윽한 것이,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밉기까지 한 목소리였다. 피아노 재미있으세요? 그녀는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부르고 나서 물었다. 언제쯤 반주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가 보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도 벌써 한 열흘 지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겨우 도레미파만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었다. 시작에 있어서 피아노는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있지가 않았다. 그림은 처음부터 집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는 데 반해 피아노는 동요를 치고 가곡을 치고 소나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도레미파만을 계속 반복 연습해야 했다. 단 한 곡의 노래라도 좋으니 노래를 치게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자인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도레미파를 왜 계속 반복 연습해야 하는지 한 시간씩 그것만을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실증이 나서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가지고서야 언제 저 고운 목소리에 알맞게 반주를 해줄 수 있을는지.
한 10년 후에는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대답했다. 10년 후면 제 목소리에서는 할머니 목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소리면 어떤가? 깨어진 양동이 소리라도 좋으니 10년 후까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라지. 그러나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문 밖에서 우혁의 기침 소리가 났다.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모양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문 밖을 향해 소리쳤다. 얼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우혁이 들어오며 풍을 쳤다. 잊어버릴 얼굴이라도 있으니 나보다는 부자군. 나 혼자 입속으로 해본 말이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적이죠 뭐.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절벽일 뿐이에요. 역시 그렇군요. 우혁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오리무중 같은 그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그들은 서로 통할 수 있는 모양이었다. 예상했던 일인데 뭘 그러세요? 우혁의 한숨을 잠재우려는 듯 그녀는 쾌활하게 웃었고, 아, 정말 그렇군요. 우혁이도 그녀를 따라 웃었다. 저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하다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생각 잘하셨습니다. 우혁은 힘을 얻은 듯 계속 주절거렸다. 여행은 한번 다녀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주말이군요.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곧바로 동거 생활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닌가. 이런 모욕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가 싸구려로 내던져지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가주게. 못 나가겠네. 등을 떠밀어 보게나 내가 나가는가. 화를 낼 테면 내보라고 우혁은 더욱 밉상을 죽이고 있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녀를 앞에 두고 멱살을 잡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나가겠네. 정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더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남자인 내가 이렇거늘 여자인 그녀는 어떨까.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혁의 말을 받아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행 가는 데까지 따라오겠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알다가도 모를 여자였다.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내쫓겠다는 데는 도리가 없군요. 우혁이 방을 나가주었다. 우혁은 방을 나가주었으나 그가 던지고 간 어색함은 방을 나가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니, 그가 나감으로 해서 어색함이 더 커진 것도 같았다. 단둘이 남게 되자 그녀도 수줍은 소녀가 되고 말아 나한테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하고 있었고, 나 역시도 그렇게 하고 앉았다가 일어나 라디오 앞으로 가서 죄 없는 라디오 다이얼이나 붙잡고 이리저리 되는 대로 마구 돌려보고 있었다. 불규칙한 전파음이 고막을 시끄럽게 진동시키고 있었다. 왜 괜히 라디오를 가지고 그러세요? 그녀가 다가와서 라디오에서 내 손을 뜯어냈다. 나는 라디오 다이얼을 놓고 내 손을 뜯어내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혁이 놈 나쁜 놈이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예요, 바보같이. 그녀가 내 손을 살짝 꼬집었다. 우리는 더욱더 어색해지고 말았다. 라디오에서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공명도 곡도 가사도 나로서는 알 길이 없는 전혀 생소한 노래였다. 그녀가 콧노래로 그 노래를 가만가만 따라 부르고 있었다. 어색함을 극복해보려는 그녀 나름대로의 노력인 것 같았으나 수줍음이 있어서인지 콧노래는 사뭇 떨리기만 하고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다. 나는 그나마 어색함을 극복하려는 노력마저도 못해보고 몸까지 뻣뻣하게 굳어져서 꽂아놓은 마른 막대기같이 무작정 버티고 서있기만 했다. 그렇게 서있기만 하는 나를 그녀가 밖으로 끌어냈다. 잘 다녀오십시오. 우혁의 인사를 뒤로 하고 걸었다. 비로소 몸도 마음도 풀리고 어색함도 가시게 되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걷다가는 팔짱을 끼고 걸었고, 팔짱을 끼고 걷다가는 서로 허리를 끌어안고 걸었다. 고집스럽게 버티고 앉은 산이 우리를 비켜가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가 우리를 비켜가고, 송도 해수욕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아, 이 거리가 그렇게 그리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그녀가 가졌던 심정인가 보았다. 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중국집 홍화로로 갔다. 아직도 이렇게 데이트만 하고 다녀서 어떡하죠? 우리를 보고 달려나온 중국 여인이 호들갑을 떨었다. 식사를 시키고 나서 하다만 이야기를 마저 하리라고 말을 꺼냈다. 정말
집에는 안 들어갈 작정입니까?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감금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믿어도 됩니다. 억지로 선을 보라고도 하지 않을 거고 나를 못 만나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절 우선 불러드리고 보자고 하신 약속이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 정도 생각이야 못하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 않으리라. 그토록 강경하던 아버지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하니 말이다. 믿기도록 해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먼저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허빈 씨,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니까요.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죠? 뭐가 있다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기까지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추리가 가능했던가 보다. 더 이상의 추리를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잡아떼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안 될 일이었다. 뭐라고 둘러대기를 해야겠는데 둘러댈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얼렁뚱땅 넘기기라도 해야 했다. 제가 공갈을 쳤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 공갈에 아버님께서 넘어가신 거지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허빈 씨는 그런 공갈을 치실 위인이 못 돼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런 공갈에 넘어가실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고요. 정말입니다. 공갈 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기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다. 만약 말입니다. 정희 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감금이 되어 다시는 못 나온다면 말입니다. 네, 못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쳐들어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만 해보십시오.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맨주먹으로라도 쳐들어가서 기어이 정희 씨를 구출해내고야 말 겁니다. 나는 주먹을 휘두르며 그때의 신용을 해보이기까지 했다. 그 광경이 우스워 못 견디겠는지 그녀는 그만 배꼽을 움켜쥐고 말았다. 그렇게 즐겁게 해주니 얼마나 좋수? 중국 여인이 주방에서 밖을 내다보며 하는 말이었다. 정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내가 무슨 쇼 장면이라도 흉내내고 있는 줄로 알고 하는 말인 모양이었다. 허빈 씨한테 그런 기백과 용기가 있다면 제가 무슨 걱정이겠어요. 1년, 아니 10년을 갇혀 살아도 저는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배꼽을 움켜쥐던 환한 웃음소리는 어디로 가고 그녀는 다시금 축축한 목소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기백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가 내 입을 막아버렸다. 우리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다시 해수욕장으로 나갔다. 저녁 바람을 쏘이러 나온 사람들로 해변길이 조금 전보다 많이 붐비고 있었다. 우리는 붐비는 사람들을 피해 백사장으로 내려가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을 먹으며 흘린 땀을 식히고 있었다. 쏴 모래를 핥고 가는 파도 소리가 가슴을 긁어내는 대패질 소리같이 아프다. 시간이 영원의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고 한가로워야 할 마음이 시간 속에 쫓기고 있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다만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장난기 섞인 투로는 안 되겠기에 보다 진지한 어조로 시작했다. 정희 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못 나오게 될 상황이라면 나로서도 들어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정희 씨가 들어가겠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정희 씨가 오지 않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사는 재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그녀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정희 씨를 못 만나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햇빛을 못 보게 되는 것보다도 정희 씨를 못 만나게 되는 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어머, 그 말씀 정말이세요, 허빈 씨? 그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나는 덧붙였다. 눈과 정희 씨와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정희 씨를 갖는다고 할 겁니다. 허빈 씨. 감격한 나머지 그녀는 목이 메이다 못해 나를 향해 쓰러져 오며 울부짖었다.
가지세요. 절 가지세요. 드릴게요. 절 드릴게요. 아니, 이미 다 드렸어요. 전 당신 거예요. 정희는 허빈 씨의 여자라고요. 그녀는 쓰러져 왔고 나는 쓰러져 오른 그녀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부둥켜 안고 있었다. 경치 좋은데. 지나가는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휘휘 휘파람을 불어제끼며 야유를 보내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아직은 눈길 많은 해변, 그 공개된 장소에서 가릴 것도 없이 남녀가 얽혀있다고 해서 보내는 야유인 모양이었다. 나는 부랴부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십시오. 믿고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받아주고 있었다. 결국은 또 그 이야기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다시 부드러워지는 그녀. 알았지만 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만은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문제는 그 의혹이었다.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나는 설명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희 씨가 워낙 저항을 거세게 하니까 아버님으로서도 생각을 달리 하신 거죠. 탄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탄압을 하면 하는 만큼 저항력 또한 강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공갈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러셨군요. 그녀는 의심 없이 내 말을 믿어주었다. 만일 내일 제가 못 나오면 정말 쳐들어오시는 거죠? 이번에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의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쳐들어가다 뿐이겠습니까? 저의 집을 어떻게 찾아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주소는 쉽게 알아낼 수 있을 테고 주소만 알면 우혁이를 앞세우고라도 찾아가죠.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걸 보니 안심해도 되겠군요. 그녀가 최종적인 믿음을 가져주었다. 사람 속이기가 그렇게 힘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하숙집 앞에서 그녀를 보내고 혼자 하숙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혁이 달려나와 나를 마중해 주었다. 아니, 정희 씨는? 집으로 들어갔네. 또 쫓아보냈군. 아니면 붙잡아야 옳겠나? 싸우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보물은 없네. 보물을 손에 넣고 싶지 않네. 그럼 무엇을 손에 넣고 싶은가? 아무것도 손에 넣고 싶지 않네. 나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 버렸다. 문 밖에서 우혁이 혼자 투덜거리고 있었다.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하군. 바보도 저런 바보는 없을 텐데.